화면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또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상승을 하는가 싶더니만 다시 또 하방으로 내리꽂으면서 비트가 꽤 하락을 하니까 알트도 조금 더 낙폭을 키우면서 짙은 붉은색으로 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진짜 이거 시즌 종료로 가는 거 아닌가, 아마 그 불안함이 가장 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 종료로 가게 되면은 또 이제 더 많은 하락이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진짜 이 시즌 종료로 가는 걸까? 우리가 현재 이 암호화폐 시장, 코인 시장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현재 단기 흐름을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때 이렇게 막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2차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나 싶었는데 다시 이렇게 꺾이고 내려왔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어젯밤 9시 이후로 해가지고 버거 타임이 되니까 이렇게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짝 올라와서 103.4K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뭐 이 단기 하락 추세를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정말 초단기 하락 추세를 본다 하더라도 아직은 하락 추세가 깨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 불안한 장이다. 일봉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어제 하락으로 인해서 어제 꽤 긴 장대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좀 긴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상승을 해가지고 좀 기대감을 하게 했는데, 그 전일 거는 뭐 그 이상으로 지금 하락을 했고, 이 이틀간의 상승분을 거의 다 지금 반납을 했다. 그러면서 지금 300일선까지도 다시 깼습니다. 300일선을 다시 깼다. 21선의 저항에 맞고 300일선 지지 테스트에 실패하면서 다시 깼다. 다시 또 이제 300일선을 도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앞으로의 예상 흐름을 말씀드린 것이,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상승을 해가지고 이 108K 저항대를 살짝 넘어서 이 110K도 이제 그 완전한 하락 추세를 넘는 그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서는 것이 중요한데, 이걸 한 번에 돌파하기보다는 한 번 꺾이면서 다시 한번 이 300일선을 터치를 하고 이제 올라가는, 근데 그럼에도 한번 다시 저항대 테스트하고 올라가는 요런 흐름을 말씀드렸는데, 근데 뭐 여기서 더 상승도 못했어요. 더 상승도 못하고 그냥 바로 지금 300일선을 찍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안 가리란 법도 없는데, 어쨌든 지금 큰 이슈가 이 셧다운 해제잖아요. 그래서 셧다운 해제가 되면 과연 다시 상승을 할 수 있을까? 이 기사 보시면, 여기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인데, 지금 예산안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 선물이 일제히 상승을 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이 지금 0.45였는데 지금은 0.27, 또 상승폭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은 현재 시점에서는 또 상승인데 큰 폭은 또 아니에요. 큰 폭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안이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내년 예산안은 하원에서 이제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빠르면은 12일 오후, 이 미국 시간이고 한국 시간으로는 13일 새벽에, 그러니까 내일 아침 우리가 일어났을 때쯤이면 끝나지 않았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하원까지 통과하게 되면은, 뭐 하원은 뭐 지금 공화당이 다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이제 트럼프의 서명만 남겨두고 이제 모든 이제 셧다운은 이제 해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셧다운이 해제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표결을 앞두고 이제 뭔가, 그러니까 셧다운 기대감으로 뭔가 상승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이미 이 셧다운 해제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상승을 한 것은 이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기대감을 계속 키우려면 어제도 상승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 하락을 한 것도 이 셧다운 이 해제가 만약에 좀 이게 어그러질 것 같다, 그런 불안감에서 하락을 했다라면은 다시 셧다운 해제가 확정됐을 때 다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어제 하락 같은 경우는 그거와 관계없이 떨어졌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제 셧다운이 해제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시점에서 다시 이것을 다 만회하는 상승이 나올까? 뭐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이것을 만회하는 상승이 나올까? 약간 저는 좀 아리송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기대감을 크게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물론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그 셧다운 해제가 됐다라고 해 가지고 다시 만회하는 그 상승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뭐 '상승이 안 나올 거다. 부정적으로 보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늘 말씀드리죠. 긍정적인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 기대치는 낮춰서 보자. 그 뜻입니다. 기대치만 좀 낮춰서 보자. 그래서 지금 현재 미선물 시장은 그래도 소폭 오르는데 코인 시장은 좀 불안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시즌 종료를 걱정하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이 시즌 종료는 아니고 내년 미친 폭등장을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요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네요. 요게 이제 11월 6일이에요. 11월 6일 날. 얼마 전이죠. 이제 일주일도 채 안 됐네요. 요 기사가 영문 기사인데 지금 제가 번역으로 했기 때문에 살짝 이제 어색한 그 문장도 있을 겁니다. 레이 달리오, 뭐 워낙 이제 구루기 때문에 또 잘 아시죠? 이분 레이 달리오가 새로운 경고를 내놓았는데 그것은 연준의 새로운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모든 기사를 볼 수는 없고 핵심이 뭐냐? 제롬 파월 의장은 10월 금리 결정 후에, 그러니까 FOMC 그 직후에 기자회견에서 CNBC의 스티븐 리스먼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준이 내년에 자산을 추가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은 어느 시점이 되면 은행 시스템과 경제 규모에 맞춰 점진적으로 지급 준비금을 늘려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핵심은 요거거든요. 연준이 내년에 자산을 추가하기 시작할 수 있다. 요 뜻이 무슨 뜻이냐? 연준이 자산을 추가한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가끔 보여드렸던 연준의 자산 규모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크게 올랐던 요때 코로나 때 양적 완화를 하면서 올랐잖아요. 양적 완화를 하면서. 그리고 지금 QT를 진행하면서 요렇게 줄어들었던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요게 지금 연준의 자산 규모인데 요걸로 좀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거거든요. 연준의 자산, 토탈 에셋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는 양적 완화, QE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 표시가 돼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QE, 그러니까 이 양적 완화를 가장 먼저 한 적이 2008년도 금융위기 때거든요. 이때 이제 연준 의장이 버냉키 의장이었잖아요. 이 의장이 이제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이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서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2008년 이후에 그래서 요만큼 이제 증가를 했죠. 연준의 자산 규모가. 그러니까 이때도 근데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 약간 몸을 사리면서 했겠죠. 많이 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QE 그러니까 요때가 2010년 이후인데 요때가 이제 유럽의 그 재정 위기 해 가지고 그리스 막 넘어가고 고때거든요. 고때도 이제 한번 두 번째 풀었고 세 번째는 글로벌적으로 크게 있기보다는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에 좀 빠질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이니까 그때 세 번째 QE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훌쩍 지나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때 이제 어마어마한 돈을 풀게 된 거예요. 양적 완화를 한 겁니다.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은 연준의 자산이 지금 늘어나는 거잖아요. 연준의 자산이. 그러니까는 이 돈을 푸는 방식이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연준이 돈을 어떻게 공급을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돈이 부족하잖아요. 정부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생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나라는 정부는 국채를 찍고 회사는 회사채를 찍습니다. 그래서 회사채를 발행을 해 가지고 이 회사채를 연준이 사는 거예요. 연준이 사주는데 어떻게 사주느냐. 돈을 새로 찍어서 기존에 있었던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돈을 프린트 해 가지고 돈을 새로 찍어 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연준은 이제 나라로부터는 정부로부터는 국채를 받고 또 회사로부터는 회사채를 받으니까 그 채권을 받게 되니까 자산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어마어마하게 지금 채권을 받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QT를 중단 이제 하겠다. 12월 1일부터 QT를 중단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때에 이제 발행해서 만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채권에도
만기가 도래가 됐을 때 지금까지 만기가 도래되면은 이제 연준은 가지고 있던 채권을 국채, 정부한테 돌려주고 그다음에 회사한테 돌려주고 하면서 자금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금을 받게 되니까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흡수를 하는 것이고 또 채권이 이제 만기가 돼서 주니까 다시 이제 받아야 되니까 채권이 자산이 줄어드는 요런 그림이 그래프가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QT를 중단한다라는 것은 그 만기가 됐을 때 다시 회수하는 게 아니라 만기 됐다고 해가지고 돈으로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연준이 다시 재연장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만큼 정부하고 회사는 자금을 연준한테 주지 않고 다시 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시중에 유동성이 공급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QT도 하나의 호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뭐 문제라기보다는 파월이 이번에 FOMC 하고 나서 연준이 내년에 자산을 추가하기 시작할 수 있다. 자산을 추가하기 시작한다라는 게 우리가 지금 방금 봤던 자산을 추가해서 지금 이렇게 커진 거잖아요. 그 양적 완화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 겁니다. 파월이 내년에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점진적으로 지급준비금을 늘려야 한다. 경제 규모에 맞춰서 그러니까 돈을 많이 늘려놔야 된다. 이 뜻으로 그냥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이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기 연준 의장 후보 5인 공개, 연내 지명대는 금리 인하판을 흔들 수도.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파월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파월을 기다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파월이 내년 5월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파월이 물론 양적 완화를 한다고 했는데 파월이 언제 할지도 모르는 거고 트럼프는 파월이 나가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10월 28일 기사인데 차기 연준 의장 후보를 5명을 공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연내 지명 때는 금리 인하판을 흔들 수도 있다라는 이 기사가 나온 건데 그래서 트럼프가 지명자를 연말에도 발표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보가 이 5명이거든요. 5명. 그래서 첫 번째가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의사 요 분이고 그 다음에 미셸 보우먼 연준 부의장 요 분. 그러니까 요 둘도 약간은 트럼프의 그 뜻과 좀 같이 하는 금리 인하에 좀 베팅을 해주는 그분이죠. 그분들 현재 연준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리고 요 분이 케빈 해시 백악관 국제경제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케빈 워시, 뭐 빅 라이더 블랙록 최고 투자 책임자라고 뭐 하는데 사실상 이 두 분은 그냥 뭐 인원수 채운 것 같고 요 세 분이 이제 많이들 나오거든요. 그래서 베센트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4달 이들을 상대로 2차 면접을 실시한 뒤에 추수감사절 11월 27일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후보 명단을 전달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차기 의장 지명자를 연말 이전에 발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발표하겠다라는 것으로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12월 달에. 그죠? 그래서 왜 트럼프는 빨리 임명을 하려고 할까? 왜냐면 빨리 돈을 풀어야 되거든요. 빨리 풀어야 된다. 트럼프는 버블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한참 전부터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그러니까 파월이 돈을 풀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트럼프는 빨리 풀어야 되거든요. 지금 돈을 빨리 풀어야 된다. 그렇다면은 지금 5인이 있었는데 누가 새로운 연장으로 가장 유력할까? 그래서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현재 파월 후임으로 새 연준 의장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잖아. 미국 현지에서 가장 유력하다고 보는 인물이 누구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 말고 현지에서는 누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느냐 했더니만 미국 현지 언론에서는 케빈 해시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유력하냐? 왜 유력하냐? 해시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가 깊으며 대통령이 신뢰하는 경제, 통화정책, 자문 역할을 해왔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와의 관계가 깊다. 우리가 아까 여기서도 봤지만, 아까 이 기사에서도 봤지만, 이미 백악관 경제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백악관에 있다는 얘기예요. 백악관에. 트럼프랑 옆에 있다 그냥. 옆에 있다. 그래서 금융시장 베팅, 그러니까 예측 시장에서도 그가 패드 의장 지명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이 연준 현재 의사도 가장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정치적인 고려사항, 뭐 대통령과의 관계, 뭐 중앙은행 독립성 등에서는 선택될 가능성이 조금 뒤처진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까지 또 해주더라고요. 새 연준 의장 후보를 비교를 해줬어요. 그래서 케빈 해시 가장 유력하죠. 크리스토퍼 월러, 그 다음에 나머지 이게 있는데 보시면 케빈 해시시 현재 지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아까 말씀드렸죠. 정책 성향이 매우 비둘기파, 완화, 재정통화 동시에 완화를 선호한다. 근데 크리스토퍼 월러는 중립에서 비둘기파입니다. 그러니까는 비둘기파도 있는 중립, 어느 정도의 또 중립도 있다는 얘기고 또 뭐 다른 분은 뭐 매파, 긴축이니까 뭐 아예 안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와의 관계가 케빈 해시시 지금 트럼프 핵심 참모 지금 뭐 백악관에 있다니까 뭐 말 다 했죠. 그죠? 시장 평가는 가장 유력하다. 예측 시장에서도 1위다. 그래서 강점이 뭐 정치적 신뢰, 경기 부양의 적극적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건 트럼프와의 커뮤니케이션이겠죠. 어쨌든 약점이 뭐냐? 중앙은행 독립성이 논란이 있다. 중앙은행 독립성. 그러니까 연준의 독립성에 논란이 있다. 이 뜻이 뭐냐? 트럼프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 트럼프가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트럼프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 그러니까 딱 본다 하더라도 뭐 크리스토퍼 월러가 그나마 이제 뭐 아까 여기서 나온 것처럼 경제, 뭐 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장 적임자라고 하지만 결국에 뽑는 것은 트럼프가 뽑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케빈 해시를 뽑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이제 요약을 해보니까 정치적 유력도는 케빈 해시이 가장 유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월러고 시장 신뢰도는 월러가 가장 유력하고 해시은 한 3위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 진영 내 실질적 영향력은 해시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은 이제 베센트 근데 이게 이제 재무장관 베센트가 아니고 뭐 헤지펀드 뭐 창업자라고 하더라고요. 제이슨 베센트니까 어쨌든 월러는 여기에 있고 그래서 지금 케빈 해시이 가장 높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해시이 트럼프 진영의 정책 일관성, 정책성을 이유로 지명 1순위 유력하다. 월러는 경제 전문가, 연준 내부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선택을 받지만 결국에 뽑는 것은 트럼프가 뽑는다. 해시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파월 후임 연준 의장 후보가 누구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가를 보니까 케빈 해시이 될 경우에 강한 완화 정책, 비둘기파 그러면서 QE, 양적 완화를 재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케빈 해시이. 달러 지수는 약달러. 그 다음에 미국 주식시장 상승, 성장주, 테크주 강세. 비트코인도 있어요. 비트코인 및 암호화 자산이 강세, 위험자산 선호입니다. 케빈 해시이. 가장 유력한 이 인물이. 근데 다른 사람 뭐 크리스토퍼 월러 보면은 비트코인 암호 자산이 상승이긴 하지만 점진적인 강세고 뭐 나머지는 뭐 약세 여기 이분이 이제 강세 아까 제이슨 베센트가 이제 그래도 트럼프하고 이 실질적인 영향력이 2위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따질 때 트럼프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쪽으로 따질 때 봤을 때 이제 비트코인 이런 게 강세로 갈 수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뽑힐 가능성은 좀 낮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새로운 연준 의장이 이 케빈 해시이 되게 된다면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에는 상당히 강세 시그널이다. 강세 신호다. 이거는 뽑히는 즉시. QE 제도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트럼프는 빨리 돈을 풀고 버블을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제 내년 11월에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뉴욕 시장 선거, 그러니까는 뉴욕뿐만 아니라 몇 개 도시가 더 있었죠. 지방선거로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전부 다 민주당이 이겼어요. 그래서 트럼프도 이제 선거에서 졌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중간 선거를 반드시 이제 이겨야 됩니다. 중간 선거를 반드시 이겨야 된다. 만약에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한테 이제 뺏기게 되면은 레임덕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남은 이제 2년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 레임덕에 빠지게 된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 반드시 이기려면은 버블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버블을 만들어야 된다. 중간 선거 전까지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 내가
집권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 논리는 그거거든요. 내가 관세 정책을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투자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경제가 이렇게 발전을 했다. 그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게 딱 증시, 뭐 코인의 코인의 지금 뭐 초강대국으로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코인 가격도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도 얘는 버블을 만들어야 된다, 트럼프는. 그러려면은 빨리 돈을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금리 인하하라는 것이고. 근데 트럼프가 파월이 나갈 때까지 내년 5월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말, 그 다음 달이에요, 이제. 새로운 연준 의장을 지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매우 크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달에 새로운 연준 의장을 지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파월은 아마 레임덕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 물론 하지만 새로운 연준 의장이 목소리를 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새로운 의장은 케빈 해시시 유력하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냥 트럼프의 사람이다. 거의 이제 베센트와 저는 동급으로 봅니다. 베센트도 그 재무장관 지금 하면서 그래서 재무장관인 베센트가 연준 의장으로도 후보로 뭐 거론되기도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재무장관을 앉히기보다는 그와 동급인 그 사람을 앉히면 되니까 그게 딱 지금 케빈 해시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케빈 해시시 딱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이제 QE 양적 완화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니까는 뭐 그럼에도 이제 파월이 물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바로 뭐 양적 완화를 할 수 없지만 그거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할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시장은 이 QE에 대한 로드맵을 보고 돈이 풀린다라는 확신이 차게 되면은 실제 돈이 풀리기도 전에 먼저 저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월도 지금 내년에 QE를 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이미 말을 했어요. 내년에 지금 자산을 추가하기 시작할 수 있다라고 파월이 얘기를 할 정도인데 그런데 트럼프 사람이 앉게 되면은 이 양적 완화는 더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과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도 봤던 것처럼 금융위기가 터지고 뭐 유럽 위기가 터지고 코로나가 터지고 해서 이 양적 완화를 하게 됐다면 이제 지금은 더 쉽게 할 수 있다. 더 쉽게. 그러니까는 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그렇고 베센트도 그렇고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제 더 이상 양적 완화가 비전통적인 금융 정책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비전통적인 금융 정책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전통적인 게 뭐 트레디셔널 그게 아니라 관습에 얽매이지 않은 그러니까는 뭐 어려울 때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팍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수시로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비전통적인 금융 정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QE를 이제 손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냥 미리 이제 어떻게 보면 선수 치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연말에 이 케빈 해시스를 딱 지목하게 되면은 아마 그거에 대한 또 이제 시장의 반응이 나올 거고 또 케빈 해시시 양적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그러니까 파월이 된다 하더라도 파월이 내년에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했고 근데 이제 파월이 나가고 새로운 연준 의장이 오게 되는데 그 연준 의장은 무조건 거의 QE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고비만 잘 넘기면 미친 버블장은 저는 반드시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버블장이 오는 시즌 종료가 절대 아니고 버블장이 오는 이 구체적인 단계 지금 이렇게 다음 달에 트럼프가 새로운 연준 의장을 지목하는 것부터가 또 시장에 큰 상승의 재료로 올 수 있다. 그래서 유력한 후보가 누군지 이제 아셨죠? 케빈 해시. 아직까지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렇게 많이 거론되고 있진 않은데 아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되면은 딱 보이죠. 주식시장도 상승,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도 강세, 위험자산 선호할 것이다 해서 이제 모두 강세로 가는 그런 그림. 그렇기 때문에 시즌 종료가 아니고 지금의 고비만 잘 넘기면 미친 버블장은 반드시 온다. 유동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은 또 어떠한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여러분 또 말씀을 많이 나누신 것 같은데 무슨 말씀 하시는지 또 보겠습니다.